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가게를 열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손님이 끊이지 않고 문전성시에 내 밥 챙길 시간도 없는 그런 가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죠.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더라고요. 그저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만큼 처절하고 비참한 마음이 또 있을까요? 가게를 열고 내내 제가 느낀 건 오직 이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게를 접을 수도 없었습니다. 빚을 내서 자재를 들이고 월세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루 10명 남짓 오는 손님한테 무르고 상한 식재료로 음식을 해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장을 봐서 메뉴에 있는 식재료를 마련해 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양파 같은 것도 한 망씩 들어있는 걸 많이 사면 좀 싼데 저는 늘 3개, 5개만 필요해서 사게 되니 단가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육볶음이나 닭도리탕에 양파를 뺄 수는 없잖아요. 얼렸다가 써보기도 했지만 쉽게 물러버려 그나마 드시던 손님들이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마당에 그런 불평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집밥하듯이 매일 장 봐서 10명, 15명 먹을 음식을 했습니다. 처음에 20개였던 메뉴는 15개, 10개로 줄고 그나마 있던 메뉴가 없어지니 손님들이 더 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벌려놓은 것은 있지 이대로 접자니 뒷일이 더 막막하지 하루하루 정말 지옥불에서 버티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가게를 오픈하고 반년이 꾸역꾸역 지난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오는 밤에 혼자 뒷정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기술 배우라고 할 때 배울 걸 그랬나? 괜히 4년제 가겠다고 우겨서 재수한 거 그때부터 잘못된 건가? 아니야. 졸업하고 헛바람 들어서 어학연수 갔다 온 거 그거부터인가 봐. 아니지. 그래도 어학연수하고 온 덕분에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살았잖아. 아, 모르겠다 진짜. 한번 터진 걱정의 뚝은 하염없이 무너지며 저를 좌절의 나락으로 끌고 갔습니다. 평생 먹지 않던 술이 다 땡기더라고요. 마침 팔다 남은 제육도 처치곤란으로 남아있겠다. 팔리지 않아 쌓여있는 소주도 있겠다. 비도 오고 그러니 한 잔 마시고 퇴근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 따고 제육 한 접시 볶아서 자리에 딱 앉았죠. 일단 한 잔 들이키고 딱 제육을 입에 넣으려던 그 순간 저는 정말 귀신을 본 듯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어두운 바깥, 시커먼 그림자가 가게 안을 뚫어지게 정말 아주 대놓고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으악!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니 그 그림자도 놀란 듯 뒤로 좀 물러났습니다.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헛것이 보이나 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진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두운 밤 비까지 오는데 낯선 남자가 밖에 서 있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서운 일 생길까봐 두렵잖아요. 식당 문이야 어차피 잠겨 있으니 깨고 들어오지 않는 한 큰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할 수 있는 건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는 그 사람의 눈이 보이더라고요. 악하거나 뭔가 해코지를 할 만한 그런 사람의 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관상을 볼 줄 아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사람들의 행동 심리, 표정이나 눈빛 읽는 것 이런 것들에 익숙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빠가 심리학자이고 엄마는 정신과 의사여서 늘 집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다 사람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뭐 나쁜 경험은 아니었죠. 다만 보통 아이들이 떼쓰고 혼나며 자랄 때 저는 부모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훈육 아래 평범한 아이처럼 진상을 부릴 기회를 놓쳐 나름 또 억눌림이 있는 채로 자랐을 뿐입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시기는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두 분 덕에 제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자라온 환경이 그렇다 보니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엉망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대화를 하거나 소통하는 방식도 나름 잘 알고요. 그 덕에 시샘과 질투가 난무하는 요리 업계에서 큰 싸움 없이 살아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제 경험과 느낌으로 밖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험한 마음을 먹일 사람은 아니었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 쪽으로 다가가니 그 사람이 후다닥 빗속으로 달려나가더라고요. 우산을 써도 홀딱 젖을 날씨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냥 맞을 비는 아니었는데 옷도 변변치 않은 양반이 그 비를 다 맞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술도 다 깨고 소화도 다 되어버린 듯해서 저도 그냥 얼추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야 그날이 제 42번째 생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문 앞에 부모님이 놓고 가신 미역국이랑 케이크, 그리고 꽃다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장사가 안 되어서 저녁 장사 일찍 접고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저녁으로 챙겨 먹으라고 갖다 놓으신 듯 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부모님께 생일 챙겨받는 것도 죄송하고 혹시 제 자존심이 상하거나 할까봐 집으로 불러 밥 한 끼도 못 해준 채 놓고 가신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이 제 눈치를 보고 있는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더 무너지더라고요. 그날 장사 시작하고 처음으로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울컥 눈물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게 되더라고요. 진퇴양난이 따로 없었어요. 울다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나니 아주 얼굴이 가관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가게로 나갔습니다. 두 손 무겁게 장을 봐도 모자랄 판에 가볍게 두 봉지 장을 봐서 가게로 들어와 식재료를 다듬었어요. 오늘은 또 몇 명이나 올지 일주일 뒤에 내야 하는 월세는 어떻게 감당할지 한숨만 푹푹 새어나오던 그때 누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영업 전이에요. 혹시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아, 물이요? 처음에는 짜증이 좀 났습니다. 원래 그런 걸 잘 안 믿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믿게 되는 몇 가지 징크스, 미신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마수거리 손님이 싼 메뉴를 먹으면 하루 종일 자잘하게 돈을 번다던가 영업 전에 장사치나 구걸하는 사람이 오면 그날은 공친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서 힘든데 대바람부터 손님도 아닌 물 달라는 사람이 들어온 게 좀 신경질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과 함께 일어나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네, 여기요. 그렇게 성의 없이 물을 건네며 그제야 제대로 가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냄새나는 몸, 더벅머리에 손가락이며 손등에 꼬질하게 때가 껴서 나무 등골 같은 손, 전혀 어울리지 않게 겹겹이 입은 옷과 다 떨어진 신발은 누가 봐도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인 거예요. 대체 이 눈을 어디서 봤을까 한참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퍼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문 밖에 서 계셨죠? 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대로 사과도 못 드리고.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그는 자신이 손으로 잡았던 물컵을 냅킨 한 장을 꺼내서 겉면을 닦아내곤 조용히 내려놓더라고요. 꼭 더러운 손으로 잡아서 미안하다는 듯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라, 이 사람이 아예 경우 없거나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저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영업 전이라 크게 준비된 건 없지만 간단하게 식사하실래요? 제가 보다시피 지금 제가 돈이... 밥집에 밥 없겠어요.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그러자 그 노숙자가 부엌을 힐끔 보면서 글쎄 이러더라고요. 밥은 언제 하셨죠? 밥이요? 지금 있는 밥은 어제 해서 보온으로. 밥은 시간이 지나면 녹말로 인해 서로 들러붙습니다. 미리 해서 퍼둔 밥을 온장고에 넣었다 주는 기계에 밥이 떡처럼 눌러붙고 누렇게 변하는 이유죠. 귀찮더라도 그때그때 회전할 수 있을 만큼 밥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순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외향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되기는 하지만 솔직히 밥 한 끼가 아쉬울 판에 어제 한 밥, 방금 한 밥 가리면서 잔소리하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당황한 얼굴로 멍하게 서 있으니 그 역시 자신이 좀 실수했다고 생각한 건지 민망해하며 부스럭부스럭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괜한 소리를. 식사는 괜찮습니다. 제 꼴이 이래서 오래 머무르는 것도 좀 그렇고 이러다 손님 오시면 민폐이기도 하고 물 한 잔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빠르게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또 무슨 생각에 그랬는지 그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곤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5만 원짜리 4장을 내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손이 돈을 꺼내 전해주면서도 제 머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이상한 상태였어요. 뭐랄까 머리와 손이 따로 노는 걸 들여다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랄까요. 마치 제 손과 머리와 마음과 이성과 감성이 각각 다 제멋대로 구는 듯 했어요. 이건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 집 밥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꼭 다른 데서라도 식사 챙기시라고요. 저도 보시다시피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라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밥 챙기세요. 제가 내민 돈을 그 사람은 한참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심스레 돈을 받아들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불과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물을 얻어 마시고 돈을 받아서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꼭 1년은 되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스스로에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루 장사 미천 싹 털어줄 만큼 그 노숙자에게 관심이 있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돈을 내준 것이요. 미쳤어. 아직 고생 덜 했지? 돌았어 진짜. 하루에 20만 원 벌지도 못하는 게 미쳤나 봐 진짜.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자책을 하며 멍하게 앉아 있는데 엄마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쩐지 지금 받으면 울 것 같아서 뜸을 들이다가 분명 어제 생일밥은 먹었냐고 걱정할 것 같아서 조심스레 받았죠.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나 다를까 한껏 포장하고 발랄하게 받았는데도 엄마는 귀신같이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아시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도 엄마를 속여 넘긴 적이 없었는데 뭐하러 매번 아닌 척 하느라 힘을 빼는 건지. 아니야 엄마. 아침부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왜? 무슨 일인데? 그냥 내가 잠시 미쳤었어. 장사도 안 되는데 아침부터 노숙자 하나가 물 달라고 왔거든. 그런데 우리 집 밥 상태가 어쩌고 잔소리를 하면서 글쎄 밥 먹고 가라는데
지적질하고 안 먹는 거야. 그러고 나가려는 사람 내가 굳이 붙들고 글쎄 돈을 줬다? 미쳤지 내가. 아휴, 벌지도 못하면서 쓰는 건 더럽게 잘 써. 우리 딸 아직 자존감은 남아있네.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데? 뭔 소리야 또. 엄마 분석하지 말고 그냥 위로를 하든가 비웃던가 놀리든가 그냥 하나만 해. 분석이 아니고 알려주는 거지. 잘 생각해봐. 네가 처음 가졌던 너의 원칙을 어느 순간 조금씩 합리화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이래도 되겠지 하고 모른 척했던 걸 그 사람이 지적한 건 아닌지 말이야. 그거랑 내가 돈 준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일종의 방패를 들이민 거지. 그 사람이 한 지적이 너한테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뭔가 들킨 것 같으니까 아, 나 알아. 알고 있는데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여튼 알려줘서 고마워. 고마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뭐 이런 자존심 부리는 값으로 지불한 거 아니겠어? 엄마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켠이 쿡쿡 찔려왔습니다. 들여다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제 진심 한 귀퉁이를 훤하게 들킨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네가 기묘한 비교의식에 의한 자만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 쉰밥, 진밥, 더운밥, 찬밥 가리지 않고 주면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네가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으니 상한 자존심 값으로 거하게 지불한 거지. 아, 몰라. 엄마 말이 맞다고 해도 지금 좀 짜증나.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고 오늘 미천 다 준 것도 어이없는데 이 와중에 자아성찰까지 해야 하고. 나 힘들어 엄마. 끊어. 얘, 마음 복잡하고 힘들 때 뭐 하면 좀 나아지는 줄 알아? 아, 진짜. 명상하라고? 자기 분석 그래프 그리라고? 음악 들어? 자? 뭐 하라고? 밥 먹어. 어? 밥 먹으라고. 너 좋아하는 거 고추장에 열무김치 넣고 참기름 둘러서 쓱쓱 비빈 다음에 낙지젓갈 한 숟갈 턱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게 해서 밥 먹어. 신경질이 온몸을 채웠을 땐 밥으로 그 신경질을 밀어내는 것도 방법이야.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나니 순간 배가 엄청 고파지더라고요. 어차피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장사 준비도 미처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즉흥적으로 매장에 있는 종이에 열무 낙지젓갈 비빔밥 특선이라고 적어 문 앞에 붙여버렸어요. 오늘 점심에만 한정으로 판매한다는 메모와 함께 말이죠. 어차피 저도 먹을 거 원래 비빔밥은 큰 양푼에 많이 비벼서 나눠 먹는 게 맛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처를 오가면서 인사는 나눠도 와서 밥은 안 드시던 상인분들이 한참 서서 메뉴를 보시더니 슬그머니 문을 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거의 열무 낙지젓갈 비빔밥 됩니까? 그럼요. 지금 막 비비려던 참이에요. 덥고 입맛도 없어서 일단 4명 예약이요. 아니, 내가 데리고 올게. 비빔밥이 되냐고 물어보신 상인분은 사람을 더 데려오겠다며 금액도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주변 상인 3분을 더 데려오시더라고요. 딱히 준비된 메뉴도 아니었고 저 혼자 비벼 먹으려다가 일이 커진 거여서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솔직히 순간 막막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아예 양푼 하나에 3인분쯤 되는 밥을 석석 비벼서 가운데 탁 놔드렸죠. 비빔밥은 큰데 비벼서 나눠 먹는 맛이라 이렇게 드릴게요. 이야, 아, 양푼 오랜만이네. 하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아, 도시락 다 쏟아놓고. 맞아. 아, 우리 집이 그때 방앗간을 해서 어쩌다 보니 참기름 준비는 늘 내 처지였어. 아이, 우리 돌아가신 오마니가 내 밑으로 기름 10마를 쑤셔 박았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나한테 생색내셨다니까. 만날 첫날 청국장만 싸우던 놈이 있었는데 아이, 우리 반에는 걔가 도시락만 열면 다들 어우씨 이랬거든. 그런데 비빔밥 하는 날이면 아이, 걔가 유일하게 인기가 좋았어. 알지?
이 비빔밥에 청국장 한 숟가락 딱. 에이, 청국장보다는 된장찌개 두부지. 어허, 맛을 모르네. 된장찌개는 심심하지. 청국장이 딱이요. 네. 그래서 오늘 곁들이실 거는 청국 반 된장 반 넣고 끓인 비빔밥용 찌개예요. 싸우지들 말고 드세요. 원래 저희 집이 비빔밥 하면 꼭 청국장이랑 된장을 반반씩 넣고 으깬 두부 넣고 끓여서 같이 비벼 먹거든요. 엄마가 비빔밥 얘기하신 그 순간부터 같이 먹고 싶어서 한 뚝배기 끓이던 것을 얼른 내놓았는데 글쎄 너무 반가워 하시는 겁니다. 상인 네 분이 비빔밥을 신나게 드시는 걸 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뿌듯하고 행복한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그래, 저 표정이랑 저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음식을 시작했는데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신 네 분이 나가면서 쓱 메뉴를 보시더니 얼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순간 특선 메뉴라서 금액도 안 정했는데 싶어 머뭇거렸더니 네 분이 각각 10,000원씩 내시면서 얼추 이 금액 맞죠? 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저희 집 메뉴 객단가가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인데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10,000원어치는 되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후라이도 하나씩 내어드리고 후식으로 식혜까지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상인분들이 소문을 내신 건지 20팀도 넘게 와서 열무 비빔밥을 드시고 갔습니다. 가게 오픈한 첫날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간 거죠. 이 메뉴를 고정을 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이 될 정도였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점심 매출이 1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메뉴가 아니어서 열무도 없고 낙지 젓갈도 떨어져서 저녁에는 팔 수 없어 종이를 떼었죠. 열무 비빔밥 찾아오신 손님들이 몇 분 계셨지만 메뉴가 소진되었다고 하니 아쉬워하면서도 다른 거 드시고 가더라고요. 정말 오픈 후 처음으로 점심 저녁 모두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열무 비빔밥을 팔아보려고 아침부터 열무를 잔뜩 사다가 김치부터 가득 담궜습니다. 낙지 젓갈도 잔뜩 싸서 냉장고에 꽉꽉 채워뒀죠. 그런데 정말 어제 일이 꿈인 것처럼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거 있죠. 진짜 일장춘몽인 것 마냥 손님이 한 명도 찾지 않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또 손님 없이 이틀, 3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한번 손님 맛을 보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손님 없는 게 더 미칠 지경이 되더라고요. 안달복달하게 되고 머리를 쥐어뜯게 되면서 점점 더 스스로 불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룻밤의 꿈이었나 보다, 그냥 마지막으로 인생이 내게 준 이벤트였나 보다 하는 마음과 함께 정말 장사를 접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리고 그때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꽤 멀끔해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아직 영업 전이신가요? 그런데 목소리가 낯이 익었습니다. 조심스레 물어보는 낮은 목소리, 분명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며칠 전에 물 얻어먹고 제게 20만 원 받아간 그 노숙자가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도 너무나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옷도 길 가다 한 번쯤은 돌아볼 만큼 깔끔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중년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어리벙벙한 얼굴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그 사람이 멋쩍은 표정으로 씩 웃더라고요.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몰라보셨죠? 그러게요. 진짜 많이 다르시네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도 실례인데 불쾌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충분히 몰라보실 수 있죠.
저도 사실 제 이런 모습이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기는 매한가지거든요. 혹시 지금 영업 전이기는 한 것 같은데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때 못 먹고 간. 아, 네네. 조금 일찍 장사 시작했다고 생각하죠, 뭐. 오늘 밥은 제가 방금 했거든요. 갓 지은 밥으로 기본 정식 어떠세요? 아이고, 그때 그 말이 마음에 남으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사실 오늘 온 것도, 그때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 사과드릴 겸 겸사겸사 찾았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당황했는데 사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맞는 말씀 하신 거였더라고요. 밥은 그때그때 새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창 식사 시간 시작될 텐데, 손님이 별로 없네요. 그 사람 말에 마음 한켠이 또 가시로 찔린 것처럼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대체 누구인데 올 때마다 이렇게 아픈 곳만 콕콕 찌르나 싶었죠. 손님이 없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제가 음식을 못하는 모양이라며 자조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게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글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에 30번은 테이블이 돌아야 이익이 나겠네요. 이 구조로는 좀 힘들겠는데, 혹시 테이블 회전율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테이블이 비워지고 새 손님이 차야 이 가게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거. 그럼요. 당연히 생각은 했죠. 그런데 분식집도 아니고 이 정도 유지하려면 적어도 한 테이블이 30번은 돌아야 되는데 하루 동안 그게 가능한 메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권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메뉴인가 아닌가도 고민해 보셨나요? 아주 초기 세팅하는 부분부터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뜬금없이 와서 저희 회전율을 물어보질 않나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이없더라고요. 저 나름 그래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지라는 생각도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이런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그 사람이 절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나 싶으시죠? 네,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요. 지난번 밥도 그렇고 지금 얘기도 그렇고 듣다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이상하고 의아하기는 해요. 진짜 솔직하시네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밥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조금 얼떨떨하고 당황스러운 상태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니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를 하다 보니 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제 귀에 익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이 익숙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 잠깐만. 혹시 네, 아예 알아보신 것 같은데 저 그 사람 맞습니다. 놀랍게도 그 노숙자는 제가 한동안 엄청 찾아보고 강연을 온라인으로 들었던 음식점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상권 분석도 시원시원하게 해주고 되면은 왜 잘 되는지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아주 쪽집게처럼 콕콕 집어서 얘기해줬던 사람이라 인기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춰서 그 이후 제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사라졌었죠. 대부분 컨설팅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답인 양 똑부러지게 말은 하지만 거만하고 아나무인인 경우가 많은 이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다정한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희미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사연이 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밥을 먹으면서 가볍게 말할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밥 다 먹고 나중에 가게가 끝날 때쯤 괜찮은 시간을 말해주면 그때 다시 찾아와서 잠깐 얘기 가능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얘기야 가능하고 워낙 음식점의 신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니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켠에서는 대체 나한테 왜? 라는 의문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그런데 대체 무슨 얘기를 뭔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저희 음식이 너무 이상한가요? 아니요.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하죠. 이따가 저녁 때 가게 마무리할 시간쯤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게를 나가면서 지난번에 제가 줬던 20만 원에 밥값까지 얹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 20은 정말 드린 돈이었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했지만 극구 제 손에 쥐어주며 이 돈 받고 자기가 정신이 번쩍 났다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날 그 사람이 밥을 먹고 나간 후에 평소에도 그다지 잘 되는 장사도 아니었지만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장사를 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도 너무 궁금했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절하기도 애매하게 갑자기 반했다느니 어쨌다느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거 거절하는 거 나 진짜 못하는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저한테 다정한 눈빛을 한 번 준 것도 아니고 애틋한 말 한마디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제 상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가정은 그게 전부였어요. 아니 세상과 담쌓았던 중년의 남자가 다시금 멀끔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머리 굴려도 고백 외에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오만 걱정을 혼자 상상으로 하고 있던 게 무색하게 저녁에 만난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첫마디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알고 있어요? 네? 이유요? 아니요, 아직. 안 그래도 고민이긴 한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에이,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가 아니라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야죠.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를요? 갑자기 왜요? 정말 뜬금없었습니다. 노숙자가 나타나서 밥도 안 먹고 갔던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멀끔한 모습으로 찾아와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줘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얼떨떨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신종사기인가 혹시 무슨 새로운 종류의 보이스피싱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글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사실 처음에 이 가게 앞을 지나다니면서 몇 번 보고 조금 놀랐어요. 죽은 제 아내랑 너무 똑같이 생기셨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조금 아찔해져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혹시 이 사람이 죽은 아내와 닮은 저한테 반했다며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상상이 현실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 거절해야 되지라는 고민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그쪽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맨틱한 그런 생각한 거 아니니까. 저는 단지 처음에 눈길이 갔던 게 제 아내를 닮아서였다는 것뿐이고 그 다음, 즉 지금은 순수하게 대체 이 가게가 왜 장사가 안 될까라는 게 궁금할 뿐입니다. 다른 관심 전혀 없어요. 혼자 김칫국부터 마신 게 머쓱해져서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마디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벌컥벌컥 김칫국부터 드링킹을 한 거잖아요. 그 민망함을 숨기기 위해 얼른 왜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단 상권 분석부터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좀 억울한 말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주변에 가게를 내야겠다고 생각한 건 상권 분석을 하면서 확신이 들어서였습니다. 제 가게 주변으로 일단 음식점이 별로 없는데 도매 상인들, 그 상인들에게 물건을 사러 오는 소매 상인들이 늘 북적거리는 곳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집밥처럼 먹을 수 있게 일부러 백반 형식, 집밥 형식으로 구성하고 한상 차림으로 간단하게 만든 것도 다 상권 분석을 통한 결정이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한 게 상권 분석인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니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이라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상권 분석이요? 상권 분석이 잘못됐다고요? 네. 여기는 주변에 상인들이 많아서 편안하게 앉아 무언가 요리를 시켜 먹고 느긋하게 식사를 즐길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도 아니고 대부분 공장과 도매 상인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집밥처럼 드실 수 있게 꾸린 건데요. 상권 분석해서. 아니죠. 이곳에 오는 손님은 붙박이 상인들이나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끼 밥상이라고는 하지만 앉아서 천천히 즐겨야 되는 예쁜 한상 차림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적당한 게 아니죠. 며칠 전에 장사 좀 잘 됐던 날 있죠. 밖에서 좀 지켜봤거든요. 그때 메뉴가 뭐였어요? 비빔밥이었죠. 손님들이 그 비빔밥 한 그릇 먹고 나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한 15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서 평균적으로 손님들이 음식 먹고 나가는 시간이 평소에도 30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후식까지 드시면 30분 넘을 때도 있고, 15분은 그 시간의 딱 절반이잖아요. 아마 빠르게 먹고 나갈 수 있는 메뉴라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다음 날은 안 오죠? 열무낙지 비빔밥을 누가 매일 먹어요? 한 번은 상큼하고 시원한 맛에 땡겨서 먹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열무는 호불호가 강한 식재료예요. 매일 먹기는 진리죠. 그제야 조금 짐작되는 바가 몇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 주변 상인들이 여기 뭐 하는 집이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백반집이라고 하니까 나름 반기면서 앞으로 밥 안 싸오고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이후에 한두 번은 와서 식사를 하셨던 분들이 다 맛있다, 정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절 찾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며 가며 인사로 한번 오시라고 서비스 드린다고 해도 웃으면서 고개는 끄덕이시는데 와서 드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것도 제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맛있다고 하는데 왜 안 오지? 그냥 같이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팔아주려고 왔던 건가?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먹히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에 조금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사람 말을 곰곰이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 오신 이유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백반집이라고 하니 빠르게 후딱 다 때려 넣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백반은 약간 퓨전한식 형식으로 한 상에 오밀조밀 예쁘게 차려내서 어떻게 보면 일본식 아침밥상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 바쁘게 빨리빨리 먹어야 하는 상인들한테는 예쁘게 장식한 그 한 끼 밥상이 취향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니 그 사람이 가만히 제 얼굴을 보다가 씩 웃더라고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된 모양인데요. 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똑같은 한 끼 밥상, 한 상 차림이더라도 제가 생각한 거랑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상권 분석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보고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메뉴를 한번 다시 짜볼래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 질문에 순간 그 사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자기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성공 맛을 본 사람들이 그렇듯 그 역시 오랜 무명 생활 끝에 방송을 하게 되고 갑자기 밀려든 인기의 맛에 휘둘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몸이 약했던 아내와 5살 아이가 있었지만 가정보다는 일에 더 매진을 했대요.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편안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긴 거죠.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고 아이와 했던 약속을 미루는 것도 빈번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미쳤었던 것 같아요. 왜 팽이를 보면 팽팽하게 감았다가 휙 던지는 순간 자의를 잃고 막 돌잖아요. 그 위를 끈으로 탁탁 때려주면 더 빠르게 더 정신없이 돌고 그러다가 툭 하나 부딪히면 돌았던 속도만큼 휘청이며 한순간에 쓰러지는 제가 딱 그랬어요. 바깥에서는 음식점의 신, 상권 분석 컴퓨터라고 불리며 추앙받았지만 집에서는 그저 무심한 남편의 약속 어기는 아빠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성공의 맛에 멈출 줄 몰랐던 그를 쓰러지게 한 건 아내와 아이의 죽음이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 프로그램을 찍으러 정신없이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병원이더라고요. 아내랑 아이가 차 사고가 났는데 지금 와줘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방송 펑크 낼 수 없는데 혹시 많이 아프냐고, 저녁에 가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순간 저한테 전화했던 사람이 침묵을 하다가 천천히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아이가 오늘 내일 한다고. 저녁 때 되면 이미 아이도 세상에 없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을 하면서 그는 숨을 몇 번이고 참았다 몰아쉬고 참았다가 몰아쉬었습니다. 여전히 너무 말하기가 어려운 일인 듯 했어요. 당시 그가 정말 무서웠던 건 순간 아이에게 가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방송 펑크 어떡하지? 가망이 없다면 방송을 찍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본인 스스로였다고 했습니다. 아이와 아내의 사고 소식을 듣고도 촬영에 임한 프로페셔널이라고 소문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순간 차돌리기를 망설인 자기가 너무 괴물 같았대요. 결국 아이도 그가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가족 확인을 위해 영안실에 들어간 그는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대요. 사실 그날은 그가 아이와의 약속을 몇 번씩 미루고 이번에는 꼭 가겠다고 약속한 놀이공원에 가는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지방시장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 급하게 잡혀서 약속을 어기고 방송을 찍으러 급하게 내려갔던 참이었던 거죠. 결국 아빠와 가지 못한 놀이공원을 이번에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 그의 아내가 서툰 운전으로 아이와 길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가족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나 아니면 안 될 거라고 확신했던 그 지방시장 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을 급히 끼워놓고 진행했는데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떴어요. 저랑 다르게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또 대중들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 그 다음부터 방송이 반토막 나고 3개월쯤 지나니 아무도 절 안 찾더라고요. 억울하고 어이없어서 미쳐 돌다가 가족 잃고 이 꼬라지 난 거죠. 지금도 사실 집에서 편한 침대에 누우면 아내랑 아이 얼굴이 보여요. 제 옆에서 왜 그랬냐고 원망하는 것 같아서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무서워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좀 아파왔습니다. 분명 그 사람만의 잘못은 아닐 텐데 그렇게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걸 보니 참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가족 잃은 아픔에 이렇게까지 오래 괴로워하는 걸 보고 이 사람도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는 천천히 계속되었어요. 제가 엄마 아빠에게 배운 것 중 하나는 누군가가 지독한 절망을 하고 있거나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대부분 위로를 하려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며 애쓴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건 그냥 조용히 얘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오래전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끄덕이거나 대답만 짧게 하고 계속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힘겹게 얘기를 꺼내며 머뭇거리던 그 사람이 1시간 정도 뭔가 털어놓고 나더니 그제야 좀 편해졌는지 제 눈도 한번 보고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 놓고 무심히 지내셨던 거예요? 좌절이 깊어서? 아무 의욕이 없더라고요. 이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욕심으로 가족을 잃은 거잖아요. 제 삶 자체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게 앞을 무심히 지나다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아내 닮은 사장님을 보고 솔직히 말하면 정신이 좀 번쩍 들었어요. 제 아내가 바쁜 저를 이해해줬던 유일한 이유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가 자랑스러워서였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저의 이런 모습을 제 아내가 자랑스러워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자르고 옷도 좀 말끔하게 입고 찾아뵀습니다. 제 능력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혹시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면 이 가게 좀 잘 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의 말에 좀 얼떨떨했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설처럼 이런저런 얘기가 내려오는 장본인이고 한번 컨설팅할 때 받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혹여 이게 몰래카메라거나 이상한 사기라고 할지라도 저로서는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사기당해 망하거나 그냥 손가락 빨다가 망하거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에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 감사하죠. 안 그래도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저희 부모님이 정신과 그리고 심리상담 이런 거 하시거든요. 여전히 누워있으면 돌아가신 아내분이나 자녀가 눈에 보인다면서요. 저희 부모님한테 주기적으로 상담받고 치료받으신다고 약속하시면 저도 도움 요청드릴게요. 그러자 그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얘기해준 대로 당분간 가게를 닫고 주변 상점들을 쭉 돌아다니며 대체 점심시간에 뭘 사서 먹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선호도가 나오더라고요. 다들 일이 너무 급한데 좀 제대로 먹기는 해야 되니까 국물 요리 같은 거 하나에 대부분 밥을 말아서 후룩후룩 드시는 거예요. 조금 날이 더워지면 찬 거, 비 오거나 꿉꿉한 날은 따뜻한 거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무언가 말아서 먹는 요리라는 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너무 급하면 보리차에 찬밥 말아서 김치 한 종류랑 후룩 드시는 경우도 많았고 그것조차 여유가 없으면 그냥 미숫가루 같은 거 타서 드시더라고요. 아주 일부 부부가 함께 장사를 해서 간단한 반찬 싸와서 식사를 챙기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집 중에 8집이 국물에 말아먹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던 가게는 말아먹는 메뉴는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떠서 가끔 입가심을 하는 정도거나 아예 자작해서 비벼 먹을 수는 있어도 후룩후룩 먹는 메뉴가 하나도 없었으니 선호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거죠. 그걸 미처 몰랐다는 것도 스스로에게 좀 어이가 없었고 슥슥 지나다니면서 본 게 전부일 텐데 제가 실수한 걸 딱 집어내서 한번 살펴볼 기회를 준 그 사람도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주변 조사를 하고 났더니 제가 한상을 차려서 예쁘게 곱게 내놓는 게 당연히 안 먹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름이 넘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곰곰 고민한 결과 저는 그 컨설턴트에게 이렇게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가게 메뉴를 리뉴얼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국밥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김치말이 국밥, 소머리 국밥 같은 국밥들이요. 베이스는 전부 고기 국물로 하고 매운 양념, 흰 양념 고루고루 넣어서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저한테 뭔가 종이뭉치 하나를 내놓더라고요. 의아한 마음에 열어봤습니다. 두꺼운 종이뭉치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상권을 분석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정리해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글쎄 제일 앞 추천 메뉴에 국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혹시 의견이 전혀 다르면 어떨까 고민했는데 둘이 같은 생각을 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번 가게 리뉴얼 해보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사람에게 리스트를 받아서 전국의 유명한 국밥집을 쭉 한 달 동안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게를 잠시 닫는 동안 그 사람은 저희 부모님께 상담을 받고 예전에 알던 사람들을 통해서 가게를 한번 새롭게 정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한 달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국밥이란 국밥은 다 맛을 보는데 세상에 정말 다양한 국밥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모르고 덥석 음식점을 하려고 했구나 반성에 반성이 더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집은 몇 번씩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포장한 후에 숙소에서 분석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또 하나 놀란 건 그 음식을 하시는 분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요리하면서 깨우친 것들을 나름 비법이라 생각해서 사실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숨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슬그머니 물어보는 비법 같은 것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집에서는 웃으면서 혹시 이 비법 가져다가 제가 음식점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막 알려주시냐고 했더니 글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손맛이라는 말이 괜히 있어요? 레시피 다 알려주고 그람수까지 말해줘도 맛 달라. 이게 그냥 끓이는 것 같죠?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확 오는 게 있어요. 똑같은 고기인데 오늘은 한 소끔 더 끓여야 누린내가 안 나겠다 싶은 날이 있고 공기가 찹찹하니까 오늘은 열고 끓여야겠다, 열다가 닫아야겠다. 그런 건 다 경험이거든. 그걸 누가 베끼겠어? 못 베껴. 알려줘도 돼. 상관없어 그래서. 그 말과 함께 본인이 평생 고민하면서 개발한 노하우를 툭 말씀해 주시는데 부끄러워서 어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숨은 고수들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합치고 어떤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리뉴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꼼꼼하게 메모도 하고 기록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꼬박 하루 5끼 국밥만 먹으면서 메뉴를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중간중간 그 사람도 같이 내려와 먹고 논의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처음 한 달은 전국을 다니며 최대한 많은 것을 맛보았고 그 다음 한 달은 출연한 국밥집을 다시 다니면서 가게에 어울리게 바꿀 수 있는지 메뉴화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컨설팅 기간을 거친 후에 저는 새 마음 새 뜻으로 국밥집을 오픈했어요. 놀랍게도 국밥집은 오픈하자마자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제서야 이런 집이 생겼다며
먼저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고요. 그 상인들을 찾아온 손님들이 상인들의 추천을 받고 저희 집에 와서 맛있게 한 그릇 뚝딱 먹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한번 오신 분들이 계속 찾아주시고 소문내주신 덕에 오픈한 지 4개월 만에 제 가게는 그 주변에 왔으면 꼭 들려야 할 집으로 명성을 떨치게 됐어요. 그리고 바쁜 분들을 위해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그릇 뚝딱 서비스까지 만들었거든요. 뜨겁게 한 그릇 얼른 말아내서 그 위에 뚜껑 겸 접시를 얹어 반찬 착착 얹어 훌훌 먹을 수 있는 컵 국밥 형식으로 배달을 시작한 겁니다. 매일 반찬도 조금씩 바꾸고 배달에 제공하는 숟가락은 끝이 포크 모양으로 된 것으로 들여 정말 딱 받자마자 거추장스러운 거 없이 국밥 먹고 반찬 찍어 먹을 수 있게 해드렸죠. 컵국밥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가게도 점점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오픈한 제 가게는 어느덧 종업원도 4명이나 두고 배달하는 사람도 2명을 둔 큰 가게로 성장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거에 비하면 정말 괄목상대할 만한 변화였죠. 그리고 저에게 컨설팅을 시작했던 그 노숙자는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제는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쓴소리를 내뱉는 스승님으로 여전히 엄청난 잔소리를 하고 계세요. 다시 재기해서 요즘에 무지 바쁜데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집에 와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면서 그때마다 이런저런 잔소리를 쏟아내시니까요. 어느 비 오는 날 귀신처럼 찾아왔던 노숙자 그 사람이 제 인생의 귀인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완전 초기에 요리를 배울 때 저희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무리 진상 손님이어도 그 손님이 분명 한 가지 역할은 하는 법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저 요즘 제 스승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만약 물 한 잔 달라고 했던 그때의 저희 스승님을 그냥 쫓아냈다면 오늘날의 이런 대박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좋아하는 요리를 하며 바쁘게 살 수 있는 요즘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